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속이 든 얘기가 많은데 막상 남들 앞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 치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욕을 하실 분도 또는 응원해 주신 분도 계시겠지만 욕이 내어서 속풀이해 보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대학교까지 서울 토박이로 자랐고요. 외동으로 태어나서 부모님의 지원 아래 대학을 진학하면서 큰 어려움 없이 공부할 수 있었고 남들 하는 만큼 다 하면서 자랐어요. 지방에서 하는 말로 포시랍게 컸죠. 아버지는 직장 생활에 바쁘셨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셨는데 자식이 저 하나다 보니 어머니의 모든 신경은 저에게 집중이 됐어요. 저의 학교 생활에도 관심이 많으셔서 학부형이 참아야 하는 학교 행사나 업무에 빠짐없이 나서서 하셨고 학부형 대표를 하시기도 했고요. 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을 올까 말까 한 엄마들도 있는데 저희 엄마는 자주 보였고 덕분에 친구들 사이에서 의시되면서 지냈던 적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늘 좋지만은 않았어요. 중학교에 들어가고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늘다 보니 제가 마마보이로 소문이 날 때도 있었거든요. 그 별명이 싫어서 놀리는 친구와 주먹 다짐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대학을 진학하고는 얼마 안가 군대를 갔어요. 머리가 굵어지고 나니 엄마의 간섭 같은 관심들이 좀 힘들더라고요. 누군가는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특히 저는 남자잖아요. 성향이 무심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엄마의 세심한 관심이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군대로 도망을 갔어요. 제 발로 찾아서 군대를 간 거죠. 도인이 너나 하여간 특이해. 군대를 지발로 찾아가는 놈이 어디 있냐? 뭐가 희한해. 어차피 다녀야 하는 거 일찍 갔다 오면 좋지. 군대가 놀다 오는 곳이냐? 친구들 다 도망 다니고 억지로 끌려 들어가는데 여튼 이상해. 근데 너 가버리고 나면 너네 엄마는 어쩌냐? 아들 보는 게 낙인분이신데. 아니야, 우리 엄마도 바빠. 엄마인 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스토커라고 할걸? 이 자식이. 어릴 적 친구들은 저희 엄마가 어느 정도인지 다 알았기에 저의 군대 입대 소식에 엄마 걱정을 먼저 해주더라고요. 저도 신경이 안 쓰인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다 컸으니 엄마도 저와 떨어져 지내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입영 통지서를 보신 엄마는 많이 놀라시고 섭섭해하시긴 했어요. 너는 왜 이런 걸 너 혼자 결정하는 거야? 어차피 다녀야 하는 건데 일찍 가면 좀 어때요? 그래도 미리 엄마한테 얘기를 했으면 좀 알아보고 그랬을 텐데. 엄마, 시간 금방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당신 너무 유별난 거 알지? 도인이도 이제 어렸다 성인인데 지 일은 지가 알아서 해도 되지. 당신은 정말? 예상보다 엄마가 많이 서운해하시는 걸 보고 조금 죄송한 마음은 들었어요. 갑자기 한 달 뒤에 입대를 한다고 하니 놀라실만 하죠. 그 마음이 이해되면서도 집을 떠나서 하는 생활에 은근히 기대도 됐어요. 빡시다고들 하지만 남자들만의 세계를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입대 당일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와 인사를 하고 훈련소에 들어갔을 때 생각보다 기대가 됐어요. 옆에 같이 줄을 선 친구는 훌쩍훌쩍 울기도 하던데 저는 기대감에 눈을 반짝반짝거리며 살폈거든요. 들어가자마자 시작된 엎드려 뻗쳐도 평소 운동을 좋아해서 그런지 개운하기만 했고요. 이쯤 되면 예상이 되시죠? 군대 생활이 제 적성에 맞았다는 것을요. 군대에 있는 동안 물론 힘들고 서러웠던 경우도 있었죠. 특히 산으로 훈련에 갈 때는 모기와 벌레 때문에 너무 싫었고요. 그래도 그때 많이 배웠습니다. 아버지도 가르쳐주지 않으신 생존 방법들을 그곳에서 배웠으니까요. 그때 동거동락하며 친해진 사람들은 아직도 연락을 하고 지낼 정도로 특별한 사이가 되었고요. 군대를 제대하고 집으로 왔을 때 부모님 중에 당연히 어머니가 제일 많이 좋아하셨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대요. 혹시나 군대에서 연락이 올까봐 노심초사하시고
뉴스에서 혹시나 군대 사건 사고가 보도되면 그날은 뜬 눈으로 나를 새기도 하셨대요. 얼마나 마음을 졸이셨으면 제대하고 왔을 때 어머니 살이 10kg이나 빠지셨대요. 볼살이 움푹 팬 모습이 얼마나 마음 아프던지 엄마 얼굴을 보면서 마음이 진짜 안 좋았어요. 엄마,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아니야, 원래 나이 먹으면 살이 빠져.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잖아. 누구 때문이겠냐? 너 이제 제대했으니까 엄마한테 잘해라. 내 마누라 살 빠진 것도 다시 지워놓고. 알겠어요. 집을 피해 군대로 도망갔는데 제대하고 나니 역시 집이 좋더라고요. 집 나가서 고생해봐야 안다잖아요. 집 소중한 걸요. 그때 군대를 다녀온 게 제 인생 전반에서 정말 잘한 일이라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어요. 사회생활을 하기 전에 그곳에서 미리 훈련한 거니까요. 사회가 얼마나 차갑고 냉정한 곳인지 미리 맛을 본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생활을 마무리하고 운 좋게 대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평생 직장 생활을 하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저도 직장 생활을 선택했고 기왕이면 보수 좋고 대우 좋은 곳에서 일하고 싶어서 스펙 관리를 많이 했죠. 그 과정에서 물론 어머니의 노력도 들어갔지만 그래서인지 대한민국의 이름 있는 기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취업도 했고 우리 도윤이 먹고 사는 건 걱정이 없다. 아빠는 직장 생활이 제일 편하다고 생각해. 네 삼촌 자영업하는 거 봐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 보이냐? 안 그래? 네. 상사들 입에 맞춰 살려면 힘든 것도 있는데 조금만 참으면 다 지나가. 알았지? 알겠어요, 아버지. 직장 생활이란 게 회사 사장만 배불려 주는 게 맞지만 그래도 사회초년생이면 경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조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처세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곳에서 많이 배우니까요. 하지만 제 성향에는 오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상하관계가 아주 철저한 군대에서 적응을 잘했다고 해도 직장은 또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명분 없이 직속 상관의 입맛에 따라 일을 하는 게 아주 곤욕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벌어지는 불합리한 일들도 답답했고요. 저와 같이 일했던 상사들도 저 때문에 골치가 좀 아팠을 겁니다. 신임이 신입답지 않게 고개가 뻣뻣하니 좋아할 사람도 없었죠. 저는 저대로 갈치당하는 듯한 분위기가 싫었고요. 결국 입사한 지 6개월 만에 퇴사를 하고 말았어요. 당연히 집에서는 난리가 났고요. 남들을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데 왜 네 발로 뻥차고 나와? 대체 무슨 생각이 그래? 여보, 화내지 말고 얘기해요. 도윤이도 생각이 있겠죠. 생각은 무슨 생각? 이 철딱선이 없는 자식. 지금까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시켜줬더니 지 잘난 맛만 알아가지고. 아버지, 저랑 직장은 맞지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일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라니. 그렇게가 뭔데? 네 아빠는 그런 곳에서 수십 년을 일했는데. 서로 다른 생각들이 말로 오고 가다 보니 감정이 상하기 시작했고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부모님이 무슨 마음이신지는 알 것 같았어요.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으니 정년을 보장받으면서 일하면 별일 없이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니까요. 그렇게 살면 편하게 산다고 생각하셨겠죠. 그런데 그곳을 제 발로 뻥 차고 나왔으니 얼마나 아까우시겠어요. 하지만 사람이 적성이란 게 있잖아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고 저도 다른 일을 해보고 싶기도 했고요. 그런 제 입장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더 화를 내셨고 저도 홧김에 집을 나와버리고 말았어요. 야, 너는 나이가 몇 갠데 집을 나오냐? 이거 무슨 사춘기냐? 몰라, 속 시끄러워. 아이고, 배부른 놈. 아이, 잔소리 할 거야? 갈 곳이 없어서 찾아간 친구의 자취방에서 친구가 또 한껏 잔소리를 퍼붓더라고요. 곱게 커서 세상 물정을 모른다나 어쩐다나. 맞는 말을 하니까 더 짜증이 나더군요. 대책이 있냐는 친구의 물음에 대답도 없이 침대에 벌러덩 누워버렸어요.
저도 막상 상황이 그렇게 되니 막막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며칠 친구 자취방에서 뒹굴거리고 있는데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도현아, 너 오늘 약속 없지? 여기 가게 나와서 일 좀 해. 알바 오늘 쬐어. 내가 대신 일할 수 있는 거야?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별로 안 어려워. 내가 알려줄게. 휴대폰 판매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가 갑자기 불러냈어요. 대타로 일 좀 하라고요. 조금만 배우면 할 수 있다면서 나오라고 해서 갔는데 하다 보니 의외로 재미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게 사장님은 여직원은 절대로 안 쓴다면서 남자 직원만 썼는데 딱 3명이서 일을 했어요. 시내 중심가에 있는 판매점이라 손님도 많고 한번 개통에 남는 것도 많았어요. 일을 하다 보니 점점 관심이 생겼고 일을 짠 알바 자리가 제가 꽤 적어 들어갔죠. 잘만 하면 돈이 될 것 같은 냄새가 솔솔 풍겼거든요. 그렇게 대기업을 나오고 핸드폰 판매점 직원이 됐어요. 보수도 대우도 이전에 일했던 곳과 비교가 되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일을 했던 건 저만의 계획이 있어서였죠. 일을 배우고 나서 저도 그런 핸드폰 판매점에 차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직원은 고작 200-300 벌어가는 걸 그 사장은 1000 단위로 돈을 벌어갔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다 아는데 왜 직원만 해요? 이왕이면 사장을 하지. 그래서 일을 꼼꼼히 배워나가기 시작했어요. 가게를 차리려면 미천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월급 대부분을 모았습니다. 친구 집에서 같이 자취를 하면서 생활비는 최소한으로 썼어요. 식비는 아끼려고 점심때 왕창 먹고 저녁은 간단하게 해결했어요. 그리고 점심을 먹을 때마다 공깃밥 2개, 3개씩 먹었죠. 야, 너 공깃밥 3개 다 먹냐? 너 식충이냐? 에이, 사장님, 한잔 잘 먹을 때잖아요. 배 든든하게 하고 또 손님께 상냥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자식 둥글둥글 해가지고는 배부르다고 졸지나 봐. 네네, 알겠습니다. 식충이란 소리도 들었지만 아무렇지 않았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그런 소리를 들어는 봤겠어요? 그런데 기분이 전혀 나쁘지 않더라고요. 저에게는 목적이 있었으니까요. 사장님과 친해져서 영업 비법을 배우는 것도 저의 수단이었고요. 그렇게 4년 동안 직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친구가 다른 판매점 점장으로 가고 제가 그 매장 점장으로 관리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전산까지 빠삭하게 다 배워버렸죠. 돈만 내게 되면 만사 오케이였어요. 안 먹고 안 쓰고 해서 4년 동안 1억 5천만 원을 벌었어요. 그리고 그걸로 제 핸드폰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사장님이 붙잡으셨어요. 저 덕분에 수월하게 장사하셨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제 가게를 차리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상도를 지키기 위해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지방에서 장사한다고 하니 사장님도 좋게 보내주시더라고요. 모은 돈이 있었지만 솔직히 가게를 내기에 넉넉한 돈은 아니었어요. 대출도 내고 억지로 맞춰서 판매점에 낼 수 있었고 예전 사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것도 가능했습니다. 제 가게를 차리고 미친 듯이 일만 했어요. 자리를 잡기까지 하루에 몇 시간만 자면서 모든 신경을 가게에만 집중했죠. 그랬더니 조금씩 손님이 늘었고 가게도 2개, 3개까지 확장을 했어요. 늘어난 가게만큼 직원도 늘었고 제가 할 일도 많아져 눈코 뜰 새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집에 안부 전화도 자주 못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전화를 주셨어요. 밥은 먹고 다니니? 엄마. 엄마는 식사 잘하세요? 아버지는? 안 그래도 할 말이 있어서 네가 집에 와야 할 것 같다. 왜요? 무슨 일인데요? 네 아버지가 좀 편찮으셔. 아버지가? 평소에 건강관리를 많이 하셨기에 편찮으시다는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겨울에 감기도 잘하지 않는 분인데 대체 어디가 아프신 거지? 저는 부랴부랴 본가로 갔어요. 서울에 도착했다고 전화를 했더니 어머니가 병원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면서요. 순간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가보니 아버지는 입원실에서 잠들어 계셨고 근심 가득한 얼굴에 어머니가 계셨어요.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셨는지 머리가 새하얗게 새어버린 느낌도 들더군요. 엄마, 아버지 어디가 아프신 건데? 놀라지 마. 아버지, 간암이시래. 뭐? 간암? 엄마는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터뜨리셨어요. 저도 아버지의 병명을 듣고는 머리가 새하얘지는 기분이었고요. 엄마는 저를 보자 안심이 되셨는지 한참이나 울음을 그치지 못하셨어요. 요즘 자주 피곤해 하셨는데 그게 암 때문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 어쩌면 좋니? 엄마, 요즘 암은 치료가 된대. 수술할 수도 있고. 아빠 이렇게 무너지실 분 아니잖아. 말기래. 간암 말기. 수술도 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왜 여태 그걸 모르고 있었는지. 다 내 탓이야. 다 내 탓이야. 간암 말기라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당장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오열하는 어머니를 달랜다고 한참이나 있어야 했어요. 겨우 엄마를 진정시키고 담당 의사 선생님을 만나봤지만 듣고 싶은 말을 들을 수는 없었어요. 수술을 할 수는 있지만 가망이 없다고. 차라리 요양하시며 마지막을 정리할 시간을 주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말에 저는 좌절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많이 울었던 적은 머리가 굵어지고 처음인 것 같아요. 늘 듬직하게 제 곁에 계실 줄 알았는데 언젠가는 이별을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헤어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병실에 올라가 잠든 아버지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살이 다 빠져 앙상해진 손을 잡으며 그동안 무심했던 저를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후회였어요. 결국 아버지는 집으로 오시게 됐어요. 어머니는 순간순간 울음을 터뜨리셨고 아버지는 담담하셨어요. 그러다 저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나는 아가씨는 있냐? 아가씨요? 그래. 내가 가기 전에 네가 참한 아가씨랑 짝이 되는 걸 보고 가야 하는데 이렇게 예비가 되어서 자식 결혼식도 못 보고 세상을 떠나다니.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야. 아버지, 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다음 주에 데리고 올게요. 정말이냐? 진짜야? 네, 사람이 참 좋아요. 아버지도 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사실 만나는 여자 따위 없었습니다. 그동안 연애를 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저에게 접근해 오는 여자들 대부분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색안경을 끼고 봤을지도 모르지만 죄다 의도가 있는 것 같은 여자들이라 가볍게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했죠. 딱히 제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도 없었고요. 상황은 그리했지만 아버지의 근심을 덜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데리고 오겠다고 말이 앞서버렸어요. 막상 말은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어찌해야 하나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는 여자애한테 한 번은 부탁할 수 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까지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가 미지수였죠. 제 연인 역할을 해줄 마땅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가게에서 오래 일한 여직원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 여직원은 제가 1호점 가게를 낼 때부터 일을 한 오픈 멤버였는데 3개 지점의 업무를 총괄해서 해주는 친구였어요. 성향이 차분하고 똑부러져서 제가 다시 손을 보지 않아도 될 만큼 일을 잘해주는 친구라 개인적으로 많이 의지도 하는 직원이었어요. 어쩌면 여자 입장에 황당할 수도 있는 일을 조심스레 부탁해봤습니다. 저기 민정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해맑은 눈으로 쳐다보는 여직원에게서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민정씨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좀 급한 상황이야. 어쩔 수 없이 부탁하는 거니까 진지하게 생각해줘.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저는 여직원에게 조심스럽게 제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제 애인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이야기를 다 듣고는 많이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혹시나 거절할까봐 노심초사 대답을 기다리는데 잠시 고민을 하더니 이내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여주더군요. 그때 얼마나 고맙든지. 진짜 애인은 아니지만 끌어안고 행가래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민정씨, 정말 고마워. 내가 보답은 섭섭치 않게 할게. 뭔 보답이에요, 우리 사이에. 사장님이 그동안 좀 많이 챙겨주셨잖아요. 지난번에 엄마 수술할 때도 수술비 챙겨주시고. 보답 안 하셔도 돼요. 저도 은혜를 갚는 거니까요. 그래도 그거랑 이거랑 다르지. 곤란했을 텐데. 고마워 정말. 여직원 덕분에 제 고민은 바로 해결되었고 그 다음 주에 그 여자와 함께 아버지 병문안에 갔어요. 사근사근하고 처분한 그 여자를 보며 아버지는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오랜만에 웃는 얼굴을 보고 있자니 제가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머니도 아버지가 기분 좋아 보인다고 기뻐하셨고요. 이후 그 여자는 제 애인 역할을 제대로 해주었고 그동안 못했던 효자 노릇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말이 시가 된다고 하죠. 가짜로 연인인 척 했지만 저희는 진짜로 연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 결혼까지 하게 됐죠. 저희 결혼식 날 아버지가 힘들게 참석하셨는데 그날만큼은 전혀 아픈 곳이 없는 사람 같았어요. 화장을 해서 그런지